윤석열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김기춘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했습니까? 왜 하세요? 문체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왜 지시하셨습니까? 블랙리스트 존재 여전히 모르십니까?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시장에 작성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블랙리스트 존재 여전히 네.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실장 나올 때 기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상당히 질문은 공세적으로 했는데 기자들이 듣고 싶던 대답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 출석할 때 문체부 직원들이 현직 장관이라서 그런지 조윤선 장관을 너무 과도하게 경호하다 기자들과 충돌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민성기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 기자,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은 영장 실질심사 끝났고 조윤선 장관은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제 영장 전담 판사한테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취재하고 이런 적이 그동안에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조 의원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뒤로 지금 영장 실질 심사의 내용과 법리적 논쟁보다는 지금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영장은 누가 지금 이거 심사를 하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인데요. 편지도 보내고요. 이 상황 잘 보라라고 해서 은근히 편지도 보내고 지금 네티즌들도 지금 신경 쓰고 그런다는데 이게 김경숙 학장 구속시켰고요. 조원동 전 수석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백남기 농민 영장 부검 사태 때 그때 담당 판사죠.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냈던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바로 지금 성창호 부장입니다. 예. 법원행정처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또 해명서까지 냈어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온갖 소문들이 좀 나돌고 있잖아요. 삼성 장학생 출신이다.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다는데 둘 다 사실무근이다. 조 판사는 아예 아들 자체가 없다. 이런 식의 음해성적인 공격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법원 주변의 분위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사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 소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 시간이긴 하지만은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말 나온 김에 우리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공격하고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나오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막 전화 공사 빗발치고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인지 저저번에 나왔을 때인지 왜 18원 돈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 네. 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구속이 이제 능사는 아니고 한국도 이제 선진국처럼 구속의 여부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에 대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못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저는 법리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판단하느냐. 노회찬 의원이 워낙 재기가 많으신 분인데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 사회는 법이 이제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한테만 평등해서 문제다. 사람들이 이제 열패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도 이렇게 했더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례라든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저는 이게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좀 적절치 않겠죠.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 비판의 표현 방식. 그렇죠. 흔히 우리가 뭐 법원을 존중해라 그러는데 아니 존중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존중하고 있죠. 근데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비판을 할 뿐인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하지만 그 수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정 기자님 정치권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야권에서는 주로 좀 국민의 법 정서와는 좀 안 맞는 결정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법치주의도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위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법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 오늘도 법원의 고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 또 특이한 점이 현직 장관이에요. 근데 현직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장관직 빨리 그만 안 두고 뭐 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 대단히 억울하게 항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비록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의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그걸 국회 청문회와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을 했어야지 문화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 자체가 결정사유인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해임 건의안은 진짜로 내겠다는 뜻 같아요? 아니면은 해임 건의안 낼 테니까 빨리 본인이 결정하라는 압박일까요? 뭐 압박이겠죠. 근데 제가 오기 전에 SBS 이제 특검 취재한 임찬종 기자 페이스북을 봤는데 임 기자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장관들은 여럿이 있었다. 하지만 장관의 신분을 지니고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받는 사람은 처음이다. 저는 조윤선 장관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문화부 관계자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고생한 것도 그렇고 문화부 내에서도 뭐 장관 거취 표명에 대한 건의서를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죄가 없다면 밝혀지겠죠. 그럼 그 뒤에 사후적으로 명예회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빨리 거취를 정리하시는 게 만약에 지금 누굽니까 복지부 장관 지냈던 문영표 장관. 예, 문영표 이제 이사장도 지금 직을 지니고 구속 상태예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월급도 받고 제가 국회의원이 이제 옥중에 있는 건 많이 봤는데 만약에 장관이 진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것도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김기춘 실장이 제가 보이는 게 안경이 바뀌셨더라고요. 보통 얇은 금속태 안경을 끼고 다니시는데 예. 아까 출석할 때 보니까 약간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은 약간의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네요. 윤태곤 실장이 상당히 다른 분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안경을 바꾼 걸로 봐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오늘 영장 발부 여부 좀 보고서 윤태곤 실장의 전망이 맞는지는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다음 주제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도 역시 바쁩니다. 오전에 국회에 찾아서요. 정세균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총장님 그냥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공륜과 그런 자산을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장님, 접대해서 고맙습니다. 한 4일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인생 투어를 좀 했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그 국회의원을 또 국회에서 많이 그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뭐 정세균 의장이 덕담 던지니까 반기문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지역 민생 투어 다녀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덕담은 오갔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정말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뭐 감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야 하는 일정인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정이 정세균 현직 국회의장보다는 정의화 의원과 지금 손학규 의원하고의 지금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됐던 예방을 좀 하는 거고 조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계종에 이제 자승 원장 만났더니 그분 이제 시원한 냉면 드시고 좀 열 좀 식히시라고 좀 그렇게 덕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실질적인 덕담 아니었나 싶네요. 반기문 총장이 뭐 행보가 역시 바쁘긴 바쁘고 일정도 꽉 잡혀 있는데 지금 원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자승 총무장 만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뭐 서로 덕담하는 수준 얘기였고요. 정치적 현안에 관련돼서는 뭐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게 1차 브리핑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예불 드린다고 하죠. 그 절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반기문 총장이 살짝 옆을 좀 보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표정도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익숙치 않죠. 예, 저 자리 않아요. 가서도 예. 절할 때. 예, 매우 좀 어색할 수밖에 예. 없고, 이제 한 번 이제 이 목내 부분에서 이제 한번 그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의식을 좀 하시는 거고요. 주변에서는 뭐 기자들한테 그랬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의 어머님이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불이나 이런 불교적 기억에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만 불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덕담들이 좀 오갔다는 걸로 보니까 어찌됐든 저거 다 하나하나가 다 지금 대권을 위한 어떤 행보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죠. 전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국회의장도 만나고 오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만난다면서요?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죠. 2시 그 만남도 뭐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례적인 만남으로 봐야 될까요? 뭐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요즘에 대선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뭐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예, 지금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벌써 오후 2시니까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눈길을 주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오늘은 그냥 인사하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자리에서도 서로 또 어느 자리에 설지를 갖고 훈장을 수여를 하네요. 국민훈장, 무궁화장. 무궁화장이면은 그 대통령이 받는 훈장 말고는 상당히 높은 제일 높은 거죠. 그죠? 네. 예. 그 대통령이 셀프 수여하는 그 국민훈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네. 빼고는 가장 높은 훈장을 그 국기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아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만났는데 원일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의례적인 만남 말고는 정치인과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뭐 템포가 좀 빨라졌다고 보이죠. 원래는 이제 설 이후에나 만나겠다 그랬는데 이제 설 전에도 만나겠다는 거니까요. 반기문 총장이 이제 일주일 됐는데 정치 행보를 하면서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거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확실히 각인시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한 득점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3지대론이나 연대 이런 데 불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의 만남이 좀 시점이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오후 4시 좀 넘어서 실시간으로 화면 들어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국 다녔어요. 154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가능한다고 하면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날 때 저 모습은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습이고요.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양측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통해서 한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0년간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했으니 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니 경험을 살려서 한국을 위해서 일해달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덕담이에요. 그랬더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성장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 것 잘 알아 감사드린다. 그 정책 기조를 내가 계승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밝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MB 측과 반기문 전 총장 측이 뭔가 결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이게 상황이에요. 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을 한 사람이자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위에는 이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돕는다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의 양면, 부정적인 면은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에 뭐 멀쩡한 사람은 단 한 명이지만은 인기가 좋은 대통령은 뭐 아닌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반 전 총장이 안 그래도 컨셉을 잘 못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전 대통령 주임사들만 포진했을 때는 완전히 지금 뭐 친이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보자면은 흔히 친이계 이렇게 하지만은 뭐 정두원, 정택은, 오세훈 이런 분들은 한나라당 쇄신파의 흐름인 것이고 이동관, 곽승준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친이 직계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그렇죠. 주로 얘기했던 거죠. 지금 반 전 총장 주위에 포진된 사람들은 그 친이 직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큰 거겠죠.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했던 저는 신중히 잘 도와드려라라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잘 도와드려라 그러면 되는데 신중이는 또 왜 신중인지. 티나지 않게 잘하라는 얘기죠. 도와는 주되 티나지 말게 해서 욕먹지 말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상황을 딱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다른 분들하고의 덕담을 주고받는 거하고 MB의 회동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저거는 분명히 반 캠프와 MB 쪽의 정치적 연대, 대선 연대를 전제로 한 회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하고의 만남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현재 사실 국민적 지지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뭐 거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등을 많이 돌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MB 측과 손을 잡는 거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 일단은 뭐 반기문 전 총장 측이 중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의 무게중심은 좀 보수 쪽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한 축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보면 손해날 건 없죠. 그런데 또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대목이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래서 정치인들 이제 만나는 게 아마 다음 주나 또 설 연휴 또 그 다음에 아마 본격화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지금 미국 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워싱턴 특파원 만나서 원래 정치인들 워싱턴 가면 특파원들 만나서 간담회 하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과 설 전에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 밝히면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왜 저러나 이런 반 총장이 전형적인 외교 공무원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제가 좀 참을성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는 하는데 글쎄 저 양반이 과연 제대로 그 지금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조만간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전화는 받았습니다. 전화는 받고 한번 뭐 빨리 뵈야 되는데 지금 뭐 하여튼 저 설 전이 되든 좀 한번 보자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랬어요. 원일이 기자 익숙한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저기서 이제 특파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손학규 대표가 저게 칭찬은 아니죠. 분명히 아닌 거예요. 오히려 뒤로 이렇게 쓱 돌아서면서 한테 옆구리 한번 푹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 아주 아픈 얘기예요. 전 양반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참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저는 분명한 차이점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고 저런 이 다른 주자들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일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설 전후가 아니고 설 전에 만나자고 한 분이 지금 한 3명 정도 있어요. 정의와 손학규 이 두 분은 지금 이제 설 전에 만나자 일정만 잡아주시면 지금 만나겠다고 좀 그랬다는 거고 그 전화를 직접 반기문이 손학규한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만나겠다는 거지만 냉소적이죠 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른바 반문 연대가 생각보다 좀 빨라지는 거고 그것을 즐기면서 더 몸값을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던 그 애초 계획이 반기문 측 캠프에서는 지금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반응이 너무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답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듯한 거에 대해서 조급함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지금 원 기자의 분석이 맞는 것 같은 게 전화도 반기문 전 총장이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은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지율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고 제7공화국이라고 하는 화두도 그렇게 큰 반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입당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건가요? 뭐 지금은 이제 소위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주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반기문 전 총장은 조금 기존의 범여권의 무게중심이 좀 가 있는 거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같으면 그보다는 좀 야권의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맞춰봐야 되겠고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세를 계속 끌고 가게 놔두면 이거 일찍 판세가 결정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방법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는 봐야 하는데 그럼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국민의 시선 사로잡기 위해서 저 제3지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방법론 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다 동상이몽이고 말이죠. 이게 제3지대론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인물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당이지만 절대 제3지대론이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대결이다. 반기문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림인 것이고, 근데 제3지대론에 뭐 손학규, 김종인, 정의와 그다음 이재호 등등 이런 분들까지 하면은 자기들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좀 올라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반 전 총장이 이제 저런 식이면은 인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면은 같이 해가지고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다른 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지대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 같은데 갑자기 혜은이 씨의 제3한강교가 나오는데 누군가 또 가수분이 정치권의 제3지대 염두에 둔 또 노래 하나 만들면은 대선 때마다 히트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발걸음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설 연휴 이후의 지지율 이것이 아마 정치권 움직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전 총장 아직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민주당 주자들도 이제 공식적인 일정 잡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진 지식, 경험, 신념을 온 몸과 마음으로 국가에 바치기 위해 촛불의 바다 광화문에 섰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동반성장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의 트레이드 마크는 동반성장이에요. 어제도 또 저 얘기를 했네요. 책 이름도 동반성장과 관련된 책이었으니까요. 근데 지지율에 비해서는 어제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그러고요. 특히
국민의당 인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지지율이나 지지세 이거에 비해서는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그 시선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제3지대론의 주요한 이제 등장 인물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조금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하고 있으니까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서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의원총회를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말씀을 꼭 올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닫혀있고 어떤 당은 닫혀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열려있는 분이고 우리 국민의당도 열려있는 정당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의당에 오셔서 꼭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안의 형님입니다. 그냥 운찬이 아니고 오늘 제가 온 것은 우리 형님을 혹시라도 우리 바른정당으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왔습니다. 윤태권 실장 보기에도 되게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대단히? 근데 이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있는 게 정치권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저는 정운찬 전 총리를 모두 모듈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우리의 부속품, 부품, 레고 한 축 이렇게 참 우리한테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좋지 않습니까? 민주당과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바른정당과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범용성이 좋다.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말해서 우리의 대권 주자는 아니고 한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한 상징한 이제 그런 인물로서 충청권을 한 대표성. 과연 이 정운찬 전 총리를 자기들의 이제 대표 주자로 한번 여기서 우리 선수로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지는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유인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최근에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이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포기를 염두에 두고서 그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운찬 전 총리 출마 선언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생을 말하지만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대선 때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했지만 책임진 대통령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기득권 타파, 과감한 민생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 정의당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저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워낙 또 국민적 인기도 많고 그런데 항상 이런 게 가장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정의당 대표가 과연 끝까지 완주하겠느냐. 또 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특히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고 명분도 있어요. 앞에 정운찬 전 총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모듈이라고 점잖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빅텐트론 이 자강론의 한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참으로 좋은 그 선수들이 정운찬 총리,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불쏘시개라는 말을 처음 정치권에 쓴 사람이 정운찬 전 총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그거를 지금 자처하고 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좀 그 과포장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되 심상정 대표의 이런 확실한 정치적 이 정체성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분하고 이인재, 정운찬 손학규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정체성이 뭐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신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분들하고는 이게 말 그대로 정치성하고 정체성하고 정치공학적 어떤 이 판짜기하고의 이런 구별이 국민들은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아직 최종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대선 시계는 째깍째깍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